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서 톰이라는 아주 엉뚱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주변의 모든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목적론자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기심과 종종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톰은 마을을 산책하다가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들었습니다. 이 낙엽의 목적은 무엇일까? 톰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낙엽을 손에 쥐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낙엽의 목적은 나무에 영향을 돌려주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낙엽은 나에게 목적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톰은 계속 산책을 하며 다양한 것들의 목적을 묵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의 정원을 지나며 그는 눈에 띄는 커다란 해바라기를 보았습니다. 해바라기의 목적은 태양을 추적하며 자라는 것이지만 톰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톰은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먼지 쌓인 고서적에 매료된 톰은 그 책 속에 기록된 지혜와 이야기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통찰의 다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톰을 지나칠 때면 그는 종종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일상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멈칫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톰의 질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마침내 톰은 마을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와 행동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마을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어울려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톰과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각각의 존재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졌고 자연과 삶의 목적을 되새기는 교훈이 되었죠. 그리고 톰은 자신이 찾던 삶의 목적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서로에게 행복과 선을 나누는 것. 두 번째 이야기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로 바깥 세상 과거에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비례공리주의 원칙을 실천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행복을 측정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마을 광장에 커다란 행복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 총량에 따라 열리거나 떨어졌다 합니다.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것이고 열매가 시들거나 떨어지면 누군가가 불행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의 모여 그날의 행복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나무가 잎을 늘어뜨리고 열매들도 힘없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는 분명히 누군가가 심각하게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복은 지적, 도덕적 쾌락, 다시 말해 책을 읽거나 서로 돕고 대화하는 시간에서 온다고 믿고 있었기에 책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조사 중 마을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외로운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가 등장하는 연극이 취소되면서 크게 상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적 쾌락을 무엇보다 중요시했기에 그 연극은 그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로 인해 나무가 시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마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예술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극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목수들은 무대를 만들고 재봉사들은 의상을 준비하며 이렇게 온 마을이 연극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연극 날이 되었고 할머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연극을 감상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행복나무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칭송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감사했고 그녀의 행복은 마을 전체의 기쁨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작은 행복조차도 사회 전체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이 연극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커다란 축제를 열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존 스튜어트 밀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실천하며 서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와 개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플라토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연히도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과 닮아 있었죠. 플라토란은 나름 똑똑하고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느리데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단지 그것이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플라토라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그가 말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들은 단지 진정한 의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몇몇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토라는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플라토란에게는 무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좀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이데아를 느끼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플라토란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그가 만든 완벽한 의자를 마을 광장에 두고 모두에게 그것을 특별히 체험해 보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의자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쿠션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로 만들어져 온갖 화려한 장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망설이다가도 호기심에 결국 하나둘씩 의자에 앉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의자에 앉아보고 난 후 플라토라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자가 정말 완벽한 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의자가 지금까지 앉아본 어떤 의자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우며 진정한 완벽한 의자에 매우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플라토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의자는 말 그대로 완벽한 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상상 속에서 그렸던 의자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죠. 진정한 완벽은 여러분 마음속 그리고 우리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플라토란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각자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이데아의 한 조각이라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플라토란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상상력과 이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하나의 재미난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고 플라토란은 어느새 마을의 사랑받는 지혜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고대 아테네의 시장 광장에는 주름진 히마티온을 걸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보았으나 동시에 매일 아테네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 이무지의 지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자처하며 불완전한 지식과 확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어느 날 시장 광장에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로운 연설가인 타르시우스가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멀리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여행하며 쌓은 방대한 지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타르시우스는 자신있게 연단에 올라서서 세계의 작품 방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연설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타르시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을지 궁금했습니다. 타르시우스요, 당신의 여행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고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것 같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소? 타르시우스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소크라테스. 나는 세상의 진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소. 질문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소크라테스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 세계의 진리를 터득했다고 했소. 하지만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겠소? 타르시우스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소. 나는 내가 본 것을 믿고 내가 들은 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있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띠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지 못한 것과 듣지 못한 것은 어떻게 다르고 있소?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소. 타르시우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소.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제하거나 무시했던 것 같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무지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오. 내가 말하는 무지의 난 바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나은 진리를 탐구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소. 타르시우스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소크라테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넓은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택해야겠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대화를 경청하며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무지의 지는 단순히 아는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더 깊이 탐구하려는 태도라는 것. 사람들은 어느새 소크라테스가 저먼 곳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날의 대화는 아테네의 여러 토론장에서 신선한 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질문들은 그날 하룻밤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런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